많게는 5건 정도도 낙찰받았고 하루에 2건 낙찰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1억을 모은 이후에 어떻게 이제 부동산 경매로 다양하게 아파트부터 건물 투자까지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일단 첫 번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잘 만났고 거기에 제가 뭔가 실행을 했는데 운도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에 따른 운도 좀 있었고 대신에 그 운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좀 파이팅 넘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일단 처음에 그 분양권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분양권 투자는 총 분양가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이었다라고 하면 걔는 3천만 원, 많아도 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3천만 원, 6천만 원을 적은 돈으로 우리가 3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투자한 곳이 부산 쪽인데 그때 이제 부산이 상승장을 맞이하다가 이제 막 꺾이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되게 많이 만류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냥 시세보다 최소 7, 8천만 원 이상 저렴했던 분양권이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거의 마지막 공급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고 한 1년여 가는 투자를 거의 못했죠. 왜냐면 투자금을 모아둔 거를 거기에 이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프리미엄이 쫙쫙쫙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이 조금 더 좋았던 게 시장이 막 그렇게 바로 회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단기간에 1, 2년 사이에 1억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운이 좀 많이 맞았던 것도 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종잣돈을 계속 불리고 부동산 투자 공부는 쉬지를 않았어요. 단기간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못하더라도 저는 매일같이 부동산 카페랑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좀 공부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반이 돼서 중간에 이거 한 이후에 이제 늘어난 투자금 플러스 제가 모은 종잣돈 등으로 인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경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알게 되고 단기 양도세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아도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세금이 그때는 44%밖에 안 됐어요. 44%. 그러니까 경매로 보통 싸게 사면은 제가 그때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500, 3천 싸면은 우리가 44% 세금을 내면 내 세금을 떼고 단기간에 팔아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많게는 남았던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처음에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 단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이 2억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2억 초반에 낙찰을 받고 2억 천 정도의 낙찰을 받고 2억 3, 4천에 바로 한 달 만에 팔고 또 파는 그 계약금을 받는 순간 바로 또 이어서 다음 물건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물건도 두 번째 물건도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서 그거는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여기서 운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게 그 물건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낙찰을 받았으면 11월 잔금 치기 전에 3주 만에 그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넘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천만 원 올랐다 치고 여기 또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 1억이 오르기 전에 3주 만에 제가 잔금을 치기도 전에 부동산에서 사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산 시세보다 3,500만 원인가? 제가 2,500만 원 정도 싸게 샀는데 1,000만 원 더 올려서 바로 너 거를 사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잔금 치지도 않았는데 물론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얘기는 미리 해놨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팔 거래요 하니까 빨리 연락이 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그쪽 지역에 낙찰을 한 3개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전화를 돌려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약금은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계약금을 받은 거를 파기를 하고 돌려줬습니다. 그 계약자에게. 그래서 저는 돈을 물어줬지만 1억이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3천만 원을 그냥 물어줬어요. 그렇게 해도 7천만 원 이상 수익이니까. 거기다가 나는 이미 애초에 2,500만 원 싸게 샀으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판다고 해도 1억 이상은 더 벌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 물건을 걷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건이 사실 3개 정도가 더 생겼었어요. 이 물건만 계약금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경매를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샀지만 갑작스럽게 시세가 거의 제가 생각보다 1억 이상 오르게 되면서 그 물건들은 전월세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단타로 낙찰받고 팔 것들은 거의 경험한 게 한 20개 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남은 게 옥선만 한 4, 5개 정도 남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로 다 매도했는데, 제일 빨리 판 거는 안에 그 낙찰받고 보통 점유자가 있는데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 물건들은 빨리 잔금을 치고 바로 물건 내놓고, 수리 진짜 깔끔하게 도배 장판 정도 할 거 내놓고 팔고, 그런 것들 또 2, 3천만 원 싸게 샀던 게 1억까지는 안 오르더라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 더 오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팔면 세금 다 떼고 나면은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런 게 쌓이고 시드를 더 불려서 더 좋은 물건을 하고, 2개, 그때는 이제 2개, 3개까지도 대출이 다 잘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대출 규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달에 많게는 5건 정도도 낙찰받았고 하루에 2건 낙찰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딱 그렇게 주택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시드가 엄청나게 불어져 있었어요, 단기간에. 제가 그 전에 투자했던 분양권이나 그 앞에 투자했던 갭 투자했던 것들도 가격이 올라줬었고, 그래서 그 오른 가격에서 금액을 더 땡겨와서 투자금으로 사용했던 것도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또 운이 좋았던 거는 전부 다 장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세로 세팅한 게 아니고 단기로 팔 것들은 단기로 되게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리스크 분산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들이 어쨌든 지방 위주였거든요. 이거가 혹시나 지방의 분위기가 나빠지면 한순간에 전부 다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좀 걷어내고 단기로 세금을 44% 내더라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들고 있었으면 저도 역전세나 이런 거를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좀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투자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그렇게 남기고 이후에 양도세가 이제 77%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그때가 21년 6월, 7월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길 건 남기고 21년도가 되자마자, 근데 저는 이미 대출 규제가 조금 많이 됐다라는 걸 판단하고 21년 1월부터 아파트는 이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남길 거 남기고는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때 이제 배웠던 게 NPL, GPL 이런 투자가 있어요. 그 부실채권이라는 투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 채권을 제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강의를 거의 듣지 않았는데요. 그 NPL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돈을 내고 되게 고가였는데 그때 한 3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가 팔리는 족족 그 돈으로 NPL, GPL 이런 투자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PL 투자는 제가 총 2건 정도 했고 GPL을 총 3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배당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좀 했었고 거기서 수익이 꽤 났습니다. 100% 이상 수익률을 냈던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고 레벨업이 좀 많이 됐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NPL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딥해요. 그러니까 경매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리스크가 꽤 커요. 서류 작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초보자들이 그거를 한 번에
다 서류를 작업을 어느 시점에 어느 문제가 사건 사고가 터지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그게 한 번 잘못하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도 마이너스 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크게 건들기에는 아직 레벨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투자한 것만 수익 난 것만 정리를 하고 바로 공장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공부를 한꺼번에 했는데 NPL이랑 공장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NPL을 발을 담궈보고 돈이 뭐 괜찮게 되긴 하는데 나랑 크게 결이 맞지는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공장으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후에 그거 정리한 것들을 다시 공장으로 가져와서 바로 공장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공장은 전국을 뭐 완전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남, 경북, 대구, 울산,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 있는 공장을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임장 가고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입찰 막 전날에 모텔에서 자고 입찰하고, 그때는 대리 입찰이 막 그렇게 성행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직접 뭐 대구, 경북, 뭐 경남, 울산, 경기도까지 캐리어 끌고 전날에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되게 허름한 모텔 잡아가지고 입찰하고 폐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 앉아가지고 공장 시세 소장님들은 전화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막 노력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NPL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소수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면은 이 정보를 알아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직접 그 서장님들한테 뭐 직원인 척도 해보고 진짜 찐 투자자인 척 해보고 여기 공장 주변에 공부를 다 해가지고 개발 호재들을 알아서 1대1로 거의 대결하듯이 그 소장님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많이 했는데 기특하게 봐주신 소장님들도 있고 그걸 토대로 인연이 됐던 소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2건을 낙찰받아서 한 9개월 만에 둘 다 매도를 했는데 세전으로는 되게 높은 수익을 낸 것 같아요. 2개를 합치면은 굉장히 높은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경기도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아파트급이에요. 10억짜리 공장에 20명 막 넘게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느낀 게 그게 이제 어떤 대형 교육업체에서 그 강의가 생기면서 아마 조금 더 그게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볼 때만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한 달, 2달, 3달 지나니까 그 경쟁률이 장난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인데 막 3천만 원 싸게 사고 막 그랬어요. 하다가 이러다가는 이거 낙찰 받기가 어렵겠는데? 근데 물론 그 지역 땅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최근에도 오른 거를 제가 확인하긴 했는데 그 시절에 제가 그거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하에 다시 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방에서 수요가 많은 곳으로 가자 해서 이제 부산 쪽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은 거제, 통영 이런 데들처럼 조선 산업이 되게 흥행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조선 산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기울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막 그때 투자하려고 할 때 수주량이 막 많아지고 뭐 조선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온다 뭐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이 지역에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그 선박술이나 선용품들을 이제 취급을 하는 되게 작은 영세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공급이 없었다는 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파기 시작했고 거기에 경매물건을 나온 거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경매물건이 또 재밌었던 게 진행되고 있던 게 아니고 변경돼서 몇 개월 동안 진행 안 되고 있던 거를 제가 경매물건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채권자, 그러니까 뭐 은행,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야, 나 이거 너희들한테 좀 싸게 사고 싶다 라고 협상을 해서 싸게 사왔어요. 되게 시세보다 진짜 한 3, 4억 이상 싸게 사왔죠. 그러고 나서 대출을 그게 이제 85%까지 제가 법인으로 받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거의 200% 이상 가까이 남겼던 물건이에요. 그거를 낙찰 받았는데 또 재밌는 게 그 낙찰 물건이 2달 뒤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경매로.
제가 시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조건 또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MPL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들어온 돈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개 이거 더 받아야겠다 무조건.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의 한 8억 2,500 그러니까 시세가 한 10억이 좀 넘었는데 2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으려고 이제 그거를 낙찰 받았는데 8억 2,500 19만 9,999원을 썼는데 2등이 8억 2,5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차이로 제가 낙찰을 받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9개월 뒤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매도를 했는데 9개월 뒤에 저한테 2억 조금 넘게 비싸게 저한테 사갔습니다. 20만 원 차이로 떨어졌는데 한 9개월 뒤에 저한테 2억을 더 주고 사가신 거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매도할 때 알았는데 그 2등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경매로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싸게 비싸게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 여러분들 돈 된다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더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고 제가 공장을 매도할랑 말랑 할 때 이제 제가 다음 스텝을 또 고민을 했어요. 너무 공장 덩치가 크고 어쨌든 황금성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 덩치는 크고 돈은 조금 더 잘 버는데 좀 더 안정성 있는 건 뭘까? 남들이 좀 더 원하는 건 뭘까? 생각했더니 건물이 있더라고요. 다 그 작은 꼬마 빌딩. 그래서 그 작은 꼬마 빌딩을 어디에 투자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 어쨌든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부산을 잘 알아서 처음에 이제 부산에도 카페거리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서면 옆에. 그곳하고 그 다음에 광안리 쪽에 되게 핫해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둘 다 핫한 상권인데 그게 보여서 거기를 제가 몇 달을 좀 돌아다녔어요. 물건을 한 2-3달 정도 발품을 팔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공장 경매 처음 할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세상 어린이 눈을 하면서 다 알려달라. 너희가 쥐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달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 불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때 공장이 팔리자마자 미리 제가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가 있던 부동산 소장님들께 들렸어요. 계약금 받은 날 들렸더니 내가 시세를 어느 정도 제가 그때 한 3개월 정도 돌아다니니까 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주변 평당가보다 최소 15% 이상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막 꼬마 빌딩 가격이 막 땅값이 막 계속 오르던 시기였는데 그런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나이가 되게 고령이셨고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릴 순 없지만 같이 사시는 분하고 어디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저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빠르게.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2층짜리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한 다음에 꼬마 빌딩처럼 만들어서 2층짜리를 한 층을 중축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하는데 잠금 치고 한 3-4개월 공사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3개월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잠금 치고 건물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참 요 얘기 나올 때마다 민망하고 고수분들께 조금 민망한데요. 처음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희망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거기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투자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고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는 거니까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만 고민을 하시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부비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